제가 이제 오늘 아까 그래도 달러다 책 제목은 그렇습니다만은 제목을 그렇게 붙인 이유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많은 통화 중에서 그래도 믿을만한 거는 달러다 라는 얘기도 되고, 또 아니면 자산운용 수단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외환과 관련한 자산운용을 하는 것이, 달러와 관련된 자산운용을 하는 것이 좋을 거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것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어느 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 그 돈이 은행 돈이냐 삼성전자 돈이냐. 근데 다수는 그렇게 물으면 쉽게 그 돈은 삼성전자 돈이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중국에 관해서는 그 중국이 많은 그 국가의 기업들이 거기서 진출해가 생산하잖아요. 쉽게 하면 뭐 애플사도 그 들어가 있고, 한국 삼성전자도 들어가 있고, 현대자동차도 들어가 있고, 뭐 독일의 유명한 자동차들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수출을 하면, 물론 그것 만드는 것도 자기 나라에서 수입을 해가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조립을 하죠. 그죠? 조립을 하는데 거기서 본국에 수출로 하면, 쉽게 하면 애플사가 그 미국에 수출을 하면 수출은 중국 수출이 잡혀요. 근데 미국은 저 나라 기업이 만든 물건을 그 구매를 하는데 결국은 수입에 잡혀요. 그러다면 어떤 일이 생겨요?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 중국은 무역수지 흑자잖아요. 그런데 그 돈은 누구 돈입니까? 앞에서 제가 바로 그래서 물은 거예요. 자, 삼성전자가 은행에 돈을 하면 그건 삼성전자 돈이라고 하면서, 애플사가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수출하면, 그래가 돈이 생기면 그건 또 중국 돈이라 얘기한다는 거예요. 언론도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서울대 교수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서울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중국은 외환 보유가 3조 3천억 달러다.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가 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래서 달러는 맛이 갈 거고 중국 위안화는 세계적인 통화가 될 거다, 이런 논리를 편다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중국의 그 총 이제 외환 보유고 3조 3천억 달러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런 돈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애플에서 하나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중국의 관세청에 해당되는 기관을 해관청소를 하는데, 그 통계에 의하면 54%가 그런 식으로 수출이 된대요. 그러면 중국의 외환 보유고의 54%는 결국은 중국 돈이 아니라는 얘기하고 똑같죠. 그런데 또 더 큰 문제는, 중국의 외화가 이제 모이니까 그래도 환율은 수급이잖아요. 수요 공급이란 말이죠. 그런데 한만이 성격이 1조 한 3천억 달러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럼 3조 3천억 달러에서 1조 3천억을 빼면 2조 달러가 남는데, 2조 달러 중에서 54%, 그러니까 약 한 1조 2, 3천억 달러는 중국 기업이 수출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다국적 기업이 수출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앞에 한만이 1조 3천억 달러하고 이거 1조 4천억 달러하고 2조 6천억 달러인데, 중국 돈은 7천억 달러밖에 없는 거예요. 순수 중국 기업이 수출한 거는.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그 돈으로 미국 채권도 투자해놨고 유럽 채권도 투자를 했어요. 근데 유럽 채권에 투자한 돈은 굉장히 손실이 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채권을 아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편의상 그 얘기를 드리면, 채권은 이랬습니다.
10%짜리 금리를 조건이면 1년에 10%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5%짜리 금리는 1년에 5% 준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유럽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2 내지 3% 하던 금리가 스페인은 국채가 7%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새로 채권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3%짜리를 투자하겠습니까? 아니면 7%짜리를 투자하겠어요? 당연하죠. 그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채권을 못 팔아먹죠. 왜? 새로 투자하는 사람은 7%짜리를 매수하려고 투자하려고 하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못 팔아먹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7% 정도로 할인을 해줘야 되죠. 5%를. 그러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손내지, 그죠? 당연히 손낼 거 아닙니까? 바로 중국이 그렇다 이거예요. 왜? 외환보유고를 유럽 채권도 많이 가지고 있고 미국 채권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실제 중국의 외환보유 자기 순수 자기 돈의 외환보유고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과 우리 교수와 우리 언론들은 중국은 대단한 국가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애플사가 핸드폰, 휴대폰을 파는 걸 금액으로 한 70 내지 80만 원 됐다.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을 하니까. 그래서 중국이 가져가는 돈은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국 임금이죠. 부품은 한국 거고, 일본 거고, 대만 거고. 그 다음에 애플사가 물론 미국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애플사가 돈 거의 다 가져가는 거죠. 돈 벌면. 중국에 떨어뜨리는 돈은 3% 떨어뜨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언론과 우리 대학 교수와 정권회사, 애널리스트는 그 돈을 중국 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주가는 또 안 올라가요. 중국 기업은 다 적자예요. 많은 기업이 적자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안 올라가요. 맞죠? 그래서 박연주 회장이 다 망해버린 거예요. 예? 판을 못 읽은 거죠. 제가 얘기하는 이 진실을 몰랐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쓴 가장 동기 좀 제대로 알리자. 예? 그러면서 중국 위안화가 세계 통화로서 자리를 잡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중국 경제 성장도 이제 외환보유고는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중국의 그럼 경제 성장률을 보자 이거죠. 앞에서 이제 그 조금 일찍 오신 분한테 얘기했는데, 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대부분 부동산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54%가 그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중국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6%밖에 안 돼요. 2011년 기준으로. 그러면 경제 성장이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거기서 공무원들이 그 빌딩 하나를 지으려고 하면 도장을 43개를 찍어야 된대요. 예? 근데 중국은 전부 뇌물을 안 주면 도장이 안 찍혀요. 예?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사업을 직접 하는 사람이. 그러고 책에서 제가 읽었어요. 건물 하나 지으려고 하면 공무원 도장 총 숫자가 43개가 찍혀야 그 건물이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대충 뇌물로 들어가는 게 한 10% 돼요. 그러면 경제 성장률에 10%가 국가시가 들어가는 거죠. 왜? 생산원가잖아요. 뇌물도 생산원가잖아요. 누군가한테 떼어낸겨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중국 경제 성장률 중에 아까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4면 물론 1년 GDP를 놓고 보면 14%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1.10%면 1.4%거든요. 1.4%는 국가시가. 공무원들 뇌물이야. 쉽게 하면요. 예? 그러면 실제 10% 하면 8.6%밖에 실지 않은 우리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막 땅도 어떻게 합니까? 그 국가 기관이죠. 요즘은 지방정부가 땅, 왜입니까? 공개 그걸 하잖아요. 공매 경쟁 입찰로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도 자꾸 올려요. 우리 분양가 인상하듯이. 그러면 어떤가? 그것도 경제 성장해.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부동산 가격 올라서 성장할까요? 왜? 빌딩의 생산 원가니까 GDP가 뭡니까?
총 부가가치의 합이단 말이죠. 그렇죠? 1년간 생산한 물건을 돈으로 환산한 금액이 GDP니까. 뇌물을 먹은 것도 GDP이고 지방정부가 세금을 걷어 올리기 위해서 땅값을 올린 것도 GDP라는 거예요. 중국의 GDP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다. 예?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엄청나게 그걸 과대평가. 중국은 연간 성장률이 10%다 이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예? 한국은 4%밖에 성장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4%도 못 한다는 거거든. 그죠? 근데 중국은 10%를 매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오다가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한테. 요새 우리나라가 아파트 가격이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 명분을 이랍니다. 그건 학군도 좋고, 그죠? 지하철도 그쪽을 통과하고, 그죠? 새로운 또, 신흥단지고, 신도시고, 계획도시고. 그런데 한 2년 있다가 보니까 가격이 엄청 떨어졌어요. 그러면 지하철이 없어졌습니까? 그대로 있잖아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더 좋아졌어요. 2년 전보다. 예? 그때 없던 병원도 하나 더 생기고. 그죠? 2년 전에 없던, 뭐 더 생기고, 그죠? 이랬는데 가격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 GDP를 어떻게 계산을 했습니까? 그 해에 분양된 아파트 가격은 비싸게 팔렸잖아요. GDP가 높아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GDP 개념이 그런 거니까. 근데 그러면 원래 계산을 하면 똑같은 건물인데 거기 그 값이 그래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죠. 재밌는 얘기인데 그럼 GDP 과거의 거 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맞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까야 맞는데 아무도 안 까. 예? 공개를 해야 맞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수정을 하면 2007년도 GDP는 원래로 환산을 하면 한 2, 3% 마이너스여야 되죠. 그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싶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도 내가 수요 이론도 얘기를 했는데, 자, 수요 이론이 뭡니까?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대학 시험도 그래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한다고 하는 번호에 동그라미를 쳐야지.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감소한다고 이러면 틀려요. 떨어져, 대학에.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동산을 보자 이거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늘어. 그렇잖아요. 잠도 안 자고 줄 서요. 예? 가격이 올라가면. 빚을 내가 사요. 그냥도 안 사요. 자기 돈거 사지도 안 해. 가격이 올라가면 빚을 내가 사요. 그죠? 근데 가격이 내리면 40%는 내는데 아무도 빚 안 넣어. 웃기는 경제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수는 그렇게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크기가, 근데 부동산 시장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실 주식도 그렇거든요. 가격이 올라가면 거래량이 엄청 늘어요. 그것도 사자가 엄청 많아요. 근데 가격이 내리면 매수 세력이 엄청 줄어버려요. 그리고 매도사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런 시장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금액이 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상적으로 배운 경제학 있잖아요. 우리 마트에 가면 저녁에 여자분들 여기서 10% 할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금세 이동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가 증가하는 금액은 아주 작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이 특히 그런다고. 식료품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요. 백화점에 가면, 이 마트에 가면, 할인해준 그쪽을 잽싸게 써요. 근데 백화점에 가면 행동이 다 달라요. 예? 명품말 코너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카드를 그려가면서. 예? 가격이 비싼 걸 찾는데 얘기해요. 예? 말은 이제 명품이라는 이름이 하지만은, 저도 집사람한테 그러거든요. 제가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이랬습니다. 아주 바지가 하나, 여름철인데 멋있는 바지가 하나 있더라고. 근데 동대문에 가니까 그게 팔려요. 그때 돈으로 7,000원 해요. 요새 돈으로 한 7만 원 하겠죠. 근데 그 똑같은 그 바지가 백화점에 가니까
18,000을 해요. 그래서 물었어. 자주 가니까. 그 동대문에. 그거 우리가 납품하는 겁니다. 이런 거야. 예? 근데 우리 부인들은, 가정주부들은 백화점에 가가 7,000원짜리는 안 사요. 백화점에 가가 15,000원, 18,000원씩 사가 와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우리 전체 경제 활동 인구의 금액으로 따지면 80%가 넘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그래서 기존 경제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며칠 전에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내렸어요. 그죠? 근데 저는 그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경제가 망가진다고 합니다. 빨리. 왜? 그것은 한 서너 가지 암시를 해줬다고요. 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돈 있는 사람은 국채를 사겠죠. 왜? 국채를 지금 사놓으면 금리가 내려가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가격이 오른단 말이에요. 국채 가격이. 주식처럼. 모르겠습니까? 주가도 사람들이 수요가 많고 기업이 좋아지면 주가가 오르듯이 국가가 금리를 내리면 가치를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국채에. 쉽게 하면 10% 주다가 5%를 하면 정부는 5% 세병이 되고 투자자는 5% 이상으로는 요새는 다음부터는 채권을 못 사니까 비싸게 줄 수밖에 없잖아요. 채권을 살려면. 채권 가격이 비싸지니까 여러분 국채에 투자하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돈이 어떻게 되겠어요? 똑똑한 돈은. 주식은 앞뒤도 안 보이잖아요. 오를지 안 내릴지 모르는데 한국은행 총재가 나와서가 국채 가격을 올려줄 테니까 금리를 내릴 테니까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국채 가격을 올려줄 테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국채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똑한 돈은 제가 얘기하는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국채를 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돈이 크기가 크다는 거예요. 개미들은 몇 분 안 가지잖아요. 기업의 자산운용팀, 예? 아니면 금융기관의 펀드, 채권형 펀드, 주식 펀드보다 그게 더 크거든요. 채권형 펀드. 걔들은 그쪽으로 돈을 다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중에 돈이 씨가 말라요. 돈이 씨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채 금리는, 회사채는 발행이 안 돼요. 더군다나 A급 회사채는 삼성전자 이런 정도 되면 발행을 하겠죠. 그죠? 그때는 아까 회사 투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건설회사가 투자한 건 누가 사겠어요? 부동산일지도 모르는데, 그죠? 그러면 건설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금리를 줘야 됩니다. 더 높은 금리를 줘야 됩니다. 그럼 건설회사가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집니까? 건설 경기는 더 나빠지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은행은 어떻습니까? 은행도 부실 채권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 빚을 내야 되잖아요. 회사채를 발행하면 누가 그거 사주겠습니까? 10% 준다 하면 15%를 줘야 저축은행 채권이 팔리는 거예요. 그럼 저축은행은 15%의 돈을 조달했어요. 그럼 빌려주는 것도 최소한 15% 이상 줘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 돈 없는 은행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1금융권에 못 빌리잖아요. 2금융권에 가야 되는데 금리를 내려주면 0.25%를 내려주세요. 1억 빚이면 어떻게 됩니까? 1년에 25만 원 남죠. 25만 원. 1억이면 0.25% 내렸으니까 곱하기 0.25%. 그죠? 25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돈을 못 빌려가 2금융권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예? 1,000만 원만 더 빌리피도 5%가 올라가 버리는데, 예? 어느 게 이기냐는 거죠. 그래, 한국은행 총재가 이 과연 잘한 것이냐. 더군다나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나라 경제가 흔들릴 정도인데,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0.25%를 할인해줘가지고 25만 원 깎아준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지금 상한을 앞두고 이금융권으로 다 몰릴 행편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겠냐? 훨씬 크다는 거죠. 이 과연 한국은행 총재 금리 인하가 제대로 됐느냐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중국이 이런 게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제가 이 책에서도 그 얘기를 해놨는데 중국 GDP의 27% 2011년 그것도 6월 기준입니다. 27%가 연 대출 금리 그 평균 25%. 중국 GDP의 27%가 대출 금리가 연 25%짜리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은행들이, 중국 은행들이 이 25% 매력적이잖아요. 왜? 정상적인 금리는 6%밖에 안 되니까 25%짜리 매력적이니까 사채 시장으로 간접적으로 돌린 겁니다. 중국 은행들이 그 25%짜리 금리를 어떻게 감당해낼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부실 채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시간의 문제지. 부동산만 무너지면 끝이에요. 이게 중국도.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또 그런 얘기도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험악한 데는 중국이 그 누구도 이 중국의 GDP의 27%가 되면서 연금리가 25%짜리 금리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중국 정부도 얘기 안 하고 여기 애널리스트도 얘기 안 하고 우리 언론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예? 왜? 왜 그렇게 했어요? 주가 빠지거든요. 중국 경제 망가진다 하면. 예? 그러니까 숨기고 중국 정부는 중국 정부대로 숨기고. 예? 그 다음에 정권회사가 직원들이 상당히 여론을 형성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문도 정권회사한테 또 광고 수입을 가 먹고 사니까 신문도 얘기 안 해주고. 예?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나 그래서 중국은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 국가다. 그래서 저는 중국이 위안화가 기축대가 된다는 그 꿈 자체를 꾸기 힘든 나라다고 저는 뭐. 그러다가 인구 구조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도 지금 인구 때문에 지금 이제 잠재 성장률이 크게 둔화된다 이러잖아요. 중국은 산화 제한을 30년에 했어요. 강제적으로 산화 제한. 요 근래 신문에 나죠. 그리고 망명한 그 사람도 미국의 망명 사람 결국은 그 이 강제 산화 제한 때문에 스타가 된 거예요. 예? 그 임신 8개월 된 사람을 강제로 데려다가 낙태를 시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인구를 줄였어요. 인구를 줄였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0년을 그 짓을 했으니까. 그러면 30살 이하짜리 인구는 턱없이 부족하겠죠. 근데 그 당시 30살은 30년에 30년이냐 60이 되잖아요. 그럼 중국은 인구 구조가 굉장히 험악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나이 드는 사람은 중국도 사회보장제도 안 돼 있어요. 잘 산 지가 며칠 돼도 안 하거든. 잘 산다 해봐야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달러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예? 잘 사는 나라가 아니죠, 사실. 브라질보다 훨씬 못하죠. 예? 근데 사람들은 중국을 왜 그렇게 이해가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중국은 엄청난 나라라고 왜 이렇게 소문이 난지 저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제 인구 구조가 앞으로는 성장률을 이제 제가 볼 때는 작년부터 30세 이하 인구가 1년에 300만씩 줄어요. 작년부터. 이게 한 20년간 계속될 거예요. 왜? 30년간 산화 제한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어술이 조금 발달하면서 생명이 좀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60세 이상 인구는 몇 년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얘는 소득이 없어요. 중국도 역시. 예? 소득이 없어요. 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도 성장하기 이제 힘든 거죠. 젊은 애들은 소비를 할 여력이 없고, 왜냐면 인구도 줄고, 중국도 실업자 천국이에요, 지금. 예? 실업자 천국이에요. 인구도 작고 소득도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는 소비를 할 여력이 없고, 나이 많은 사람도 여력이 없어. 왜? 직장이 없잖아요. 예? 그럼 중국이 이제는 2015년 정도면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될 거다. 이 10% 시대는 이제는 끝났다라는 거죠. 10% 성장 시대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그런 나라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제목이 뭡니까? 이 책 제목이. 그래도 달러다예요. 그래도 달러. 근데 다수는 그 엄청난 달러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엄청난 달러는 별 볼 일 없는 달러로 자꾸 얘기해요.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국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역수지 적자고는 알고 보니까 자기 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저 나라에 수출한 돈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많더라는 거예요. 중남미에 다가가 있고, 유럽, 동구권에 미국 기업들 많이 나가 있습니다. 중국 나가 있고, 인도 나가 있고, 그래가 돈 벌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걸 이제 정확하게 계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미국은 무조건 지금 무역수지 적자가 엄청난 국가니까 향후 달러는 올라갈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논리가. 또 미국은 재정 적자가 엄청나니까 올라갈 것이다. 중국은 재정 적자가 작다. 이 얘기거든요. 그것도 껍데기라는 거죠. 미국의 재정 적자는요, 상한이 가능한 재정 적자가 아주 많아요. 유럽 재정 적자가 완전히 틀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축통화잖아요. 그러면 기축통화 누군가 빌리가 달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무역을 하니까. 우리나라처럼 무역수지 흑자국도 있지만 또 산업별로 보면 무역수지 적자 나는 회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은 어떤 은행은 달러가 남지만 어떤 은행은 달러가 모자라요. 왜? 흑자 기업하고 거래를 하면 달러가 남아요. 근데 적자 기업하고 거래를 하면 달러가 모자라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야. 국내에서 달러를 살 것이냐, 빌릴 것이냐, 아니면 외국에서 달러를 빌릴 것이냐. 그럼 국내에서 빌리면 이자가 높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빌리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금리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근데 인도나 브라질 금리 수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저 나라에서 빌릴 것보다 어디에서 빌링이 나와요? 미국에 가서 빌링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빌려준 돈도 많아. 근데 빌려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국가가 달러를 발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빌려준 달러도 많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위기가 오면서 2007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GDP 대비 재정 적자는 얼마였냐면 70% 안팎이었어요. 70% 안팎이었어요. 근데 지금 거의 100% 갔잖아요. 그러면 20% 내지 30% 어디서 늘었냐? 이제 프루덴셜 다니시는 분은 알겠네요. AIG가 됐잖아요. AIA는 누구 거냐? 미국 중앙은행 거야. 예? 그럼 빚이 졌을까 하면 중앙은행이 달러를 발행하면 중앙은행이 사업자는 아니잖아요. 중앙은행이 달러 발행해가 빌려준 거예요. 아니면 투자한 거예요. AIA 거니까 투자했죠. 투자를 했지. 그러면 이제 AI 지금 팔면 얼마 되겠어요? 그때보다 훨씬 비싸질 겁니까? 그러면 그때는 5달러에 만약에 주당 매수를 했다 하면 지금 한 20달러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투자한 금액의 4배를 건질 수 있어. 그러면 AIG에 투자한 금액의 4배 부채 재정 적자를 줄일 수가 있어요. 시티은행에 1달러에 샀거든요. 시티은행 주식을. 근데 지금 10달러 하잖아요. 중앙은행이 1달러에 투자를 했어요. 빌려주기도 일부 하고 또 투자한 것도 1달러에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주식 팔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재정 적자는 좀 달라요. 성격 자체가. 우리나라도 외환 보유가 3천억 달러지만은 순수 우리 채권은 300억 달러 안 되거든요. 순수 빚하고 받을 돈하고 상계를 보면 그것도 유럽에 투자해가 채권 가격 왜 손실 났을 거 아닙니까? 그거 빼고는 그것도 안 됐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기업 보려고 보면 외국에서 돈 많이 빌렸어요. 또 통화사업도 미국 중앙은행하고 사업하잖아요. 이번에 유럽이 많이 했어요. 유럽 중앙은행과 미국 중앙은행이 통화사업을 했어요. 왜? 유럽의 달러가 귀해지는 거야.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유로 가치는 떨어지고 너도 나도 달러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유럽에 달러가 모자라니까 유럽 돈을 맡기고 미국 중앙은행에 미국이 빌려준데 중앙은행이 돈 어디 있습니까? 발행해야지. 예? 미국 국채 발행해갖고 인수해가지고 거기서 돈 이제 마련해가지고 바꿔치기 하는 거란 말입니다. 교환하는 그게 수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미국은 적자 중에 많은 부분이 상환 가능한 적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언론들은 미국의 이제 정치권에서는 그래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야당은, 그죠?
지금 공화당은 어떤 식으로든지 흠을 잡아야 되잖아요. 잡을 게 별거 없으니까 그건 재정적자를 얘기하는 거야. 미국 재정적자가 심각하다. 예? 정치가들의 논리라는 거. 근데 여기서 여가도 없이 그냥 미국은 재정적자가 심각하다.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 언론에. 근데 재밌는 것은 미국 국채는 엄청 인기야. 예? 재정적자가 망할 것 같으면 유럽처럼 폭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채권이 미국 국채단 말이야. 모든 돈 있는 고수들이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미국 국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재미있잖아요. 그죠? 망한다 하면서 망하는 국가가 발행한 국채는 잘 세계에서 제일 잘 팔리는 거예요. 참 그래, 이 경제가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데, 그래서 여하튼 미국이 재정적자는 다르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이 책을 쓴 사실상의 가장 큰 동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과연 그러면 지금 위기냐? 제가 볼 때 미국은 여러 가지 달러가 강세로 반전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아요. 미국이 아까 만약에 재정적자와 무역수지 적자 때문에 미국 달러가 몰락할 거라고 하면 그 반론으로서 그러면 수입을 줄이면 될 거 아니냐? 그죠? 수입을 줄이면 되잖아요. 그럼 근거는 뭐냐? 그 수입을 줄일 만한 게 있냐? 있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에너지인데, 에너지 수입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였잖아요. 중국이 등장하기 전만 해도. 그죠? 근데 지금 셰일가스가 지금 넘쳐 흐르죠. 그 다음에 석유도 이제는 생산 기술이 발달해가고 텍사스 문 닫은 그 폐쇄된 데도 이제 생산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그게 안 됐는데 요새는 전기를 집어넣어요. 전기를 집어내면 뜨겁잖아요. 그러면 그 모래 같은 데 붙어가 있는 석유가 쭉 쏟아져요. 간을 타고. 이제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예? 옛날에 없던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2020년까지는 석유가 계속 생산량이 증가할 거고 그 얘기는 수입량은 계속 줄 거다. 또 하나는 이제는 점점 더 셰일가스가 석유를 대체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기술이 발달되면서. 옛날에는 가스 자동차 없었잖아요. 근데 가스 자동차가 생기니까 석유 쓰던 거를 가스를 쓸 수 있잖아요. 이제 점점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제 미국은 바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근데 중국은 그 셰일가스 많아요, 중국도. 미국보다 매장이 더 많아요. 근데 왜 못하느냐? 기술도 문제지만 그 매장된 장소가 중국이 땅 하늘보다 사막이 많습니다. 고비 사막 이런 거죠. 그 사막에 있는 거야. 밑에. 이거는 이제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 생산 원가가 훨씬 더 들거든요. 쉽게 하면 흔히들 배꼽이 더 크다 하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냐면 그게 한 2, 3km 밑에 있어요. 지표에서 2, 3km 밑에 이제 매장이 되어 있는데, 셰일가스가. 그러면 뚫고 내려가야 되는데, 바위가 좀 쉬워요, 사실은. 근데 모래는 자꾸 막히잖아요. 자꾸 막힐 거 아니에요. 모래 받치니까. 그것도 생산 원가가 많이 들지만은, 물을 이제 실어다 날라야 되는데, 시추공 하나 뚫는데, 물이 1만 톤이 필요하대요. 그럼 4톤짜리 추럭 2,500대가 물을 싣고 가야 되는 거야. 예? 근데 그 기름값이 얼마겠어요? 그 물을 싣고 가려고 하면 물값도 있어야 되고, 물값과 기름값, 자동차 소모비, 그 다음에 모래 땅이니까 그것을 이제 정상적인 땅은 지출만 해놔면 괜찮는데, 모래 땅이니까 또 무너지잖아요. 훨씬 더 드는 거야. 그게 있어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중국이 캐나다에서 셰일가스를 수입을 오히려 해가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이제 자꾸 에너지 수입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중국은 매년 증가하는데 이제 미국은 에너지 수입량이 매년 감소하죠.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이게 모든 산업에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변호사 사무실에도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겨울에는 난방해야 되죠. 전기 떼야 되죠. 예? 전기불도 켜야 되죠. 전산 시스템도 돌아가야 되죠. 예? 그러니까 에너지는 모든 산업에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중국은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점점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고. 그러니까 그 부분뿐이 아니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이제 부동산 시장에 얘기를 잘 했는데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올라갈 때는 경제 성장률이 크게 기여해요. 근데 내려갈 적에는 이제 경제를 망가뜨리죠. 특히 가게가 빚을 내 가지고 대출을 받아가 부동산 투자를 했다 하면 우리처럼 하우스포가 되죠. 중국도. 그럼 소비 못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중국은 10%는 부자인데 90%는 가난해요. 그래서 이 5,000불도 10% 때문에 평균 해가지고 5,000불이 나오는 거야. 예? 1인당 국민 소득이 5,000불이 나오는데 2011년도 그 10% 때문에 그럼 나머지는 3,000불이 그죠? 3,000불이라는 거예요. 3,000불, 4,000불. 3,000불은 우리나라 돈은 얼마나 300만 원 아닙니까? 300 나지 350만 원. 그러면 월 수입이 30만 원 아닙니까? 그죠? 중국 국민들 80%는 30만 원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곡물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이제는 곡물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중국 인구 13억에 인도 인구 10억, 12억이 굶고 있다가 이제는 먹을 수는 있게 됐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굶었단 말이에요. 하루에 한 끼 먹거나 하루에 2끼 먹었죠. 고기도 입에서 못 댔죠. 근데 이제는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고기는 못 먹어도 밥은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곡물 수요량이 급증하는 거죠. 지금은. 곡물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 근데 돼지는 사람보다 10배 더 먹거든요. 그래서 돼지라 하잖아요. 예? 작게 먹으면 돼지를 안 한단 말이에요. 많이 먹으니까 돼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기 한 점을 먹기 위해서는 그 돼지는 10배, 20배를 먹어야 그 돼지고기 한 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돼지가 소비하는 식량이 13억 인구가 소비하는 식량보다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곡물 수요는 폭발하는 거죠. 인도도 소를 이제 못 먹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밖에 없잖아요. 그죠? 고기를 먹을 만한 거나 양이나.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곡물 수요가 급증하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2달 전부터 곡물에 투자하자 이래 된 거예요. 근데 50% 올랐으니까 이 레버리지가 있어가지고 뭐 앞에 계신 분 600%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2달 동안에 600%이면 정근회사 수익률로는 몇 프로입니까? 곱하기 6 해야 되니까 1200%죠. 2달 동안에 수익률이. 이제 그렇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중국에 관한 것들하고 제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났잖아요. 그죠? 신문이나. 중국에 이제 우리가 여행을 하더라도 꼭 잘 사는 동네 몇 군데 구경하고 오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가면 중국 상해나, 그래, 어떤 베이징이나 잘 사는 동네 가서 중국 대단하다 하는 거예요. 예? 처음에 이제 시골 사람이 63 빌딩에 시골 할아버지가 왔을 때, 야, 한국도 대단하다 하듯이 다수는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앞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믿음, 우리가 흔히들 그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거하고 다른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 세상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는 경제학 신이론을 발표를 할 생각이에요. 예? 기존의 그 수요 이론도 맞고, 아까 부동산이나 주식에도 이론적으로 맞는, 예? 그 이론을 발표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지금 왔어요. 정리를 하는 단계에 왔는데, 그걸 이제 하려고 하는 이유도 이제 바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겠다. 또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이제 브라질하고도 중국.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달러 패권을 얘기할 때 지금 떠오르는 게 중국 위안화거든요. 항상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잖아요. 그 대적할 통화를. 근데
미국 위기 직후에는 유로화를 꼽았어요. 여러분들 신문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미국이 위기가 왔을 적에는 유로화가 달러를 대신할 것이다. 그래서 달러는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생각하고 정반대로 유로화가 몰락을 해버리는 거야. 예? 그게 이제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여러분들 다 모를 거예요. 언론이 모르니까. 그런 게 왜 그랬냐? 저는 그래요. 미국 때문에 유럽이 어렵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봐요. 그럼 그리스라는 나라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거래가 거의 없는 나라예요. 왜? 산업이 없잖아요. 관광국가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올리브 하는 거기 유일하게 수출품이에요. 예? 근데 미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울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가 제일 먼저 망했어요. 왜 망했습니까? 그리스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 미국 때문에 망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미국이 달러를 엄청 풀었기 때문에 또 미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리스가 망했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그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페인을 보자고. 스페인 지금 어렵잖아요. 스페인도 그렇습니다. 부동산은 수출품이 아니잖아요. 스페인 경제의 골격이 부동산 산업이거든요. 근데 부동산을 해가지고 망했는데 왜 미국 달라고 무슨 관계 있냐 이거요. 또 수출을 하는데 중남미하고 관련이 많아요. 스페인이 한때 잘 나갈 적에 중남미를 장악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스페인어가 중남미에는 스페인어가 통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 입장에서는 무역하기 좋죠. 말이 통하니까. 그러니까 중남미하고 관련이 많은 나라예요. 경제적으로. 스페인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구경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스페인도 자동차 만들거든요. 왜? 중남미에 가서 팔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미국 경제가 망하니까 스페인이 망하는 거냐? 예? 그러면 스페인에서 돈이 이동한 것은 자기들 문제 때문에 유로 가치 떨어질 것 같으니까 거꾸로 달러 가치 올라갈 것 같으니까 스페인 부자들이 돈을 빼가지고 미국으로 옮긴 거야. 그래서 스페인이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 미국 달러가 못 올라가면 그거 갈 이유가 없죠. 왜? 유로 가치가 더 나을 테니까. 스페인 통화 가치가, 유로화 가치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 돈을 빼가 달러를 바꿔버린 거야. 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많은 지식 아닌 지식들, 어떻게 보면 언론을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가 실질적으로는 많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각을 통해서 저는 그걸 느꼈으면 좋겠다 이거지. 여러분들이. 예? 우리가 평소에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좀 바로잡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예? 근데 책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할 얘기인지 알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그 숭홍빙이 쓴 화폐전쟁 3.0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은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역사학을 전공해가 금융기관에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그 책을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써요? 책 자체가 정치적이고 역사적이고 음모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죠. 왜? 경제지식이 부족하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정치가들만큼 사기꾼이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예? 이걸 통해서 내가 방송을 나갈지 모르겠는데 정치가들만큼 불신을 받는 집단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책에 인용된 거는 다 정치가들 한 얘기야. 예? 그 내용에 인용된 문구들이 입만 열만 거짓말하는 거는 미국 정치가나 한국 정치가나 유럽의 정치가나 똑같아요. 예? 거의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민심을 얻어야 되는데 이 동네 가서는 이 사람들은 입맛에 맞는 얘기 해야 되고 저 동네 가서는 저 동네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집단은 이해관계가 충돌해요. 여기서 하는 얘기는 여기 가면 사기꾼이 되는 거, 거짓말이 되는 거죠. 또 여기서 하는 얘기는 이 동네 가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책에 인용한 걸 거기에 딱 맞게 인용을 해갖고 그럴듯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읽고 그것을 오해하는 거죠. 네? 마치 언론을 통해서
우리 많은 정보가 전달되는데 지금까지 한 얘기들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런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중국이 그러면 앞으로 어떠냐.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 달러 대신할 거라고 많은 사람 생각하니까 이제 중국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인도도 그와 못지않게 중국처럼 성장하고 있어요. 그럼 인도와 중국 경쟁해야 되겠죠.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를 보면 비슷한 중국의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일본 산업들이 우리나라 산업 때문에 다 망가졌잖아요. IT 산업 다 망가졌어요. 물론 한국 IT도 있고 대만 IT도 있고 그죠? 미국 IT도 있고 뭐 우리나라 때문인만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한국이 IT 강국이 되면서 일본 IT 산업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중국도 역시 인도 때문에 망가질 거다. 왜? 인도가 머리카락은 세계적이잖아요. 특히 IT 산업의 미래는 소프트웨어가 결정한다고 보면 그러면 향후 인도가 이길 것이냐 중국이 이길 것이냐 저는 중국이 이긴다고 보거든요. 시간의 문제지. 예? 그러면 중국의 IT 산업의 미래는 밝지 않다는 거죠. 예? 그리고 자동차 산업도 IT 산업과 지금 결합되어 가고 있잖아요. 중국의 자동차 산업의 미래도 인도보다 밝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를 올라가는 이것도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겠죠. 여태까지는 인건비가 사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이 들어갔잖아요. 중국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중소기업 다 철수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인건비 올라가니까. 그래서 과연 이 인건비 올리는 이것이 중국의 미래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또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국과 관련한 얘기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데 다수가 이제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진실은 전혀 거리가 먼데, 예? 바로 그런 요인 때문에 제가 이제 중국을 강조하는데, 인도의 산업구조, 이제 고도화 전략하고 중국 산업구조와 고도화 전략은 좀 차이가 있어요. 인도는 그 노동집약적 산업 과정을 정부 차원에서는 육성을 안 해요. 민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만은, 그 머리가 좋으니까 IT 산업 영역으로 바로 들어가 버려요. 또 석유화학 산업 바로 해버려요. 왜? 중동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면 생산 원가가 누가 비싸겠어요? 중국이 훨씬 비싸지요. 중동에서 가져오면. 그러면 장기적으로 인도 석유 산업이 중국을 이길 거라고 보죠. 나중에 생산원가 경쟁이 된다. 머리 싸움이고. 머리도 못 따라가고 생산원가도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지금은 우리도 그랬습니다. 10% 성장할 때 있었거든요. 박 대통령이 있을 때 10% 성장했어요. 최고 높이 성장한 거는 우리나라 14% 성장했어요. 1년에. 그럼 그 당시에 보면 엄청나지. 못 사니까 고도 성장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잘 살면 성장을 못 해요. 예? 더 이상 아까 부가가치 창출할 게 없다 이거죠. 또 산업구조가 자꾸 분화가 돼야 되는데 분화가 되면 망하잖아요. 지금 우리 자영업자 다 망하잖아요. 옛날에 다 성공했거든요. 옛날에 다 성공했어요. 자영업자들이. 그런데 지금 자영업자들 다 망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성장하는 과정이고 소비가 증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 성공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부동산 까먹고 주식에서 터지고 이러니까 소비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도 같이 희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어떤 장사도 안 되게 될 거다. 그런데 그것이 1인당 국민 1만 달러 되기 전에 그런 일이 생길 거다고 보고 있습니다. 1만 달러 되기 전에. 예? 지금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재미나는데 제가 이 책에서도 비교를 했는데 일본이 한때 잘 나갈 시절에 있었어요. 평균 그 경제 성장률이 연 8%, 9%. 선진국의 8% 내지 9% 성장, 이건 엄청난 거예요. 개도국으로 치면 20%, 30% 성장하는 거 똑같아요. 일본이 국민 소득 2만 불 시대에 그런 성장을 기록을 했다고요. 근데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 5천 불 시대에 지금 8%도 모네가 지금 원래부터 난리잖아요. 그럼 일본은 대단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엔화를 기축통화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일본이 기축통화를 추진할 때와 중국이 요새 기축통화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비교를 내가 한번 해볼게요. 재미날 거예요. 일본은 그 당시 1인당 국민 소득이 25,000달러인데 그 당시 물가는 20년 전이니까 30년 전이니까 그 당시 물가하고 지금 물가하고 하면 기름값을 한번 봅시다. 그 당시에 기름값 10%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100% 하잖아요. 그러면 물가 수준이 똑같은 기름인데 일본이 연 8% 성장할 때는 기름값 10불이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100불이단 말이야. 그러면 중국 5,000불 가능한 1인당 국민소득, 일본 그 당시 20년 전에 하면 500불이야. 사실은요. 구매력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일본 그 당시 1인당 25,000불은 지금으로 따지면 25만 불이라는 거예요. 물가를 따져보면. 엄청났다는 거예요, 일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축통화 추진에 실패했어요. 예? 근데 중국이 저걸 가지고 천만의 말씀요. 예? 불가능한 얘기라고. 예? 중간에 다 무너진다고 보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비교를 하면 그 당시 중국은 얼마 미국 GDP의 54%였어요. 일본 GDP가 54%였어요. 기축통화를 추진할 무렵에. 예? 근데 중국은 아직 54% 안 될 거예요. 그것도 중국 위안화가 미국 강제적으로 평가 절상을 해가지고. 예? 그래가 억지로 50%를 올리라는 거죠. 중국 위안화 기준으로 하면 그 성장률이 그래 높지 않잖아요. 8불로 하다가 6불로 만들어 놨으니까 환율을. 그러면 6불은 GDP로 계산해 훨씬 커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만들어낸 그 GDP가 아니고 미국이 강제적으로 압력을 넣어가지고 환율을 떨어뜨리니까 그 달러 표준의 GDP가 올라간 거예요. 예? 그렇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그 당시 일본은 시장 기능에서 환율이 쫙 올라오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일본은 그 당시에 이제 무역수지 흑자, 외환 보유고 이런 것이 어떠냐 하면 일본 기업이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다국적 기업이 없었으니까 사실상은. 일본 기업이 만들어낸 창출한 무역수지 흑자니까 순수 일본 거죠. 그 돈 전부 다가. 외환 보유고가. 근데 중국은 그 돈이 전부 넘을 거라는 거죠. 대부분이. 그 환율 차이가 있죠. 예? 그 다음에 그 당시 일본은 일본산 제품이 세계적이었어요. 근데 중국은 아직도 그 다국적 기업 말고 중국 기업이 본 소기업이 직접 만든 거는 행편없거든요. 아직도. 예? 여러분들 뭐 중국 제품 써본 사람 있을 거예요. 행편없다고요. 그런 나라 국가가 어떻게 세계 기축통화 질서를 유지해낼 수가 있냐. 그것도 말이 안 된다. 또 이제 한편으로 비교하면 일본의 부동산 시장 거품은 국민 소득이 25,000불 할 때 일어났어요. 예? 거품이. 근데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 5,000불에서 부동산 거품이 일어났어요. 근데 일본은 망해도 버틸 수 있어요. 소득이 높으니까, 개인들이 평균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중국은 다 굶어 죽어요. 예? 무너져 버리면. 왜? 10% 그 부자들이 이제 부동산에서 돈을 벌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은행 빚, 아까 27% 다 썼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무너지면 중국은 소비 자체를 못해요. 그러면 완전히 산업이 마비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이제 일본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또 노령화 속도도 보자 이거지. 지금 중국도 아까 얘기했죠. 젊은 인구는 산화 제한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 수밖에 없고 또 나이 많은 사람은 중국가 이제 일본은 그때 지금 중국만큼 고령화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는 거죠. 예? 잠재 성장이 높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그 당시 일본화가 이 부분을 비교하더라도 또 비교가 안 된다. 또 그렇고 금융산업을 보자 이거죠. 지금 사실 금융산업 하지만 제일 중요한 금융산업은 채권산업입니다. 지금 우리도 주식시장 하지만은 사실상 채권산업이 돈 있는 사람은 채권 투자해요. 사실은 그래요.
돈 없는 개미 투자자들이 떼돈 벌 거라고, 예? 은행 빚내가지고 주식 투자하지, 부자들은 대부분 채권에 들어, 맞죠? 예? 채권에 다 들어간다고요. 예? 왜? 100억이 있으면, 1년에 1억이 있으면 살려나 100억이 있는 사람도 생활은 똑같아요. 이렇게 쓰면 살아요. 근데 월 소득 300만 원 받는 사람은 이게 그것하고 모자란단 말이죠.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고수들은 또 있잖아. 여유가 있으니까 주식 시장이 완전히 초토화됐을 때 한 번씩 들어옵니다. 개미들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완전히 주까지 있어 고점에서 이게 이게 되면 이제 헤드 앤 숄더를 하잖아요. 여기에서 다 들어가요. 개미들은. 그러니까 이게 당할 수밖에 없지요. 얘는 왜 이론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다는 얘기 자체는 타수는 다 물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왜? 손바뀜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앞에 산 사람들이 파니까 개미들이 떠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른 종목이 올라가요. 근데 주식 해본 사람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산 주식은 안 올라가. 이 구간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자기가 산 주식은 안 올라가요. 자기가 안 가진 주식만 오른다고 매일 보면, 예? 손바뀜 틀고 있거든요. 예, 원래 이 구간에서 사는 애들이 수익 실현하는데 개미들은 이때, 그러고 정보는 이때 장밋빛 정보가 다 나옵니다. 주가지수 2,500 간다. 이렇게죠. 예? 장밋빛 정보가 있겠는데, 근데 이론적으로 모두 다 같아지는데, 개미, 소비 주체들. 근데 돈 있는 사람이고 하루에 밥 100그릇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개미들은 돈 꼴거나 하루에 2끼도 못 먹어요. 근데 이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야.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그러니까 90%는 여기서 꼬라버리고, 예? 10%는 돈을 벌었는데 그 사람이 그 뭐 먹는 사람, 그 돈 꼬는 사람 그 목까지 같이 먹어주고, 같이 입고, 같이 차도 타고, 모두 다 같이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률이 이제 이때부터 둔화되죠. 그래서 요 근래에 보면 그렇잖아요.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예상한 성장률도 자꾸 낮아지잖아요. 자꾸 낮아지잖아요. 왜 소비를 못하는 구도가 이어서 만들어져 버린 거죠. 이거는 이제 주식시장만 그렇고 부동산 시장 똑같잖아요. 그죠? 더 망가지지. 그죠? 은행 빚까지 냈으니까. 그 소비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경제 성장합니까? 그러니까 이 구도에서 여러분, 이걸 누가 만들었냐? 결국은 개미들이 만드는 거죠. 그걸 이용했을 뿐이고. 안 사면 이게 안 만들어지잖아요. 똑똑한 개미들이 있다 하면 이런 구도가 안 만들어지죠. 멍청한 개미들이 있으니까 이런 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현혹시키니까.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한 얘기들이 다 그런 거죠. 지식이 없으니까 거짓말로 해가지고 현혹을 시키는 거야. 예? 그러니까 다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주가 2,500원 간다 하니까 진짜 가는 줄 알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 걸려들어 버리죠. 집값도 그렇잖아요. 뭐 30억 갈 거다 40억 갈 거다 했는데 10억짜리가 이거 5년 만에 있으면 이 집은 30억 갈 거야 이럴 거고, 내가 볼 때는 판교 분양받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샀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내놓고 2년이 지내고 막 30% 오히려 거꾸로 내려버리는 거야. 예? 그게 경제입니다. 그래서 경제에서는 하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근데 알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내가 볼 때는 80%는 사실상 모르고 거짓말을 해요. 아까 그 서울대 교수들이 소비 얘기를 하는데, 수요 곡선 얘기를 하는데 시험을 치면서도 어떻게, 누가 합격자예요? 저처럼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하면 떨어져. 그죠? 이런 멍청한 애들도 있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볼 때는 서울대 교수들이 멍청한데 전체 시장 중에서 10%밖에 그 이론이 적용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금액 크기로 80 내지 90%는 가격이 올라가면서 하는 거야. 주식도 가격이 올라가면서, 부동산도 가격이 올라가면서. 가격이 내리면 다 팔아. 소용없어요. 공급자만 있어. 쉽게 하면. 상품 시장도 마찬가지야. 예? 곡물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렇더라 아닙니까? 그죠? 거래량이 쫙 늘잖아요. 예? 석유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기업은 뭡니까? 원자재를 수입해가 물건을 만들잖아요. 그럼 기업은 어떻습니까? 생산 원가가 자꾸 올라가잖아요.
생각만큼 자꾸 올라가죠. 그럼 결국은 가게가 또 털리는 거야. 주식시장에 털리고, 물가 올라서 털리고, 환율 올라가서 털리고, 예? 또 중국이 대단하다고 믿고 위안화 해놨는데 위안화 무너져 터지고, 앞으로 그럴 거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아닙니까? 유로가 좋다 이래가 요새 삼성이 야근합니다. 왜 야근을 하느냐? 수출은 유럽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유로 표시로 받아요. 예? 수입은 원자재를 해야 되는데 달러 표시로 결제를 하는 대로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 삼아 그 얘기를 했는데 3월 달에 제가 이제 우리 은행에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할 때 그렇거든요. 지금 아마 유로화가 무너지고 달러가 그래서 지금 나온 책이니까 달러 지금 그래 달러다가 그러면 3월 이전에 이 책이 써졌을 거 아닙니까? 원고가. 그러면 결국 그래도 달러다였을 거 아닙니까? 3월에. 근데 3월에 나를 좀 초청을 하지. 예? 한 500만 원만 줘도 될 건데 그러면 500억을 벌었을 건데 그죠? 500만 원 투자가. 예? 근데 요새 맨날 그 새벽 6시에 출근한답니다. 간부들이. 예? 터지니까 수입에서 터지고 수출에서 터지니까 남는 게 없는 거야. 예? 유로 안 그래도 살기 어렵잖아요. 유럽이 어려우니까 가격을 높일 수도 없고. 근데 유로로 그냥 그대로 가격 들어보면 유로 가치가 떨어져요. 근데 또 달러는 올라가니까 수입 원가는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쪽 터지고 저쪽 터지고 그래서 삼성전자 외국인 다 팔고 있는 거야. 예? 우리나라 개미들만 사고 있다는 거예요. 대주하고 있다 이거 쉽게 하면 그 뭐라 합니까? 빌리가 파는 거. 응? 그런 거 용어가 있던데. 예? 공매도. 예? 여하튼 자기는 없으면서 그냥 빌려가 그냥 팔고 나중에 값 떨어지면 사주면 되거든요. 남거든요. 그래 130만 원까지 가서 지금 요새 110만 원 15% 한 달 만에 15%잖아요. 미국 금리가 1년에 1% 2%인데 한 달 만에 삼성전자 매수해가 15% 남은 거지 지금요. 그런 게 이 시장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보기 어떻습니까? 재미도 나고 그죠? 여태까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예? 그런 걸 오늘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강의 시간 자체가 우리 여의도에서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느냐를 강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2달 만에 600% 버는 사람도 있더라고. 자기 입으로 600%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2달 만에 600%는 엄청나죠. 근데 주식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20%? 그죠? 부동산 시장에서도 마이너스 20%잖아요. 네? 그렇다. 그래서 뭐냐? 지식의 그 질이죠, 사실은. 여러분과 나의 차이점이 이제 얘기를 들어보기 그렇잖아요.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하고 정보의 질의 차이죠. 딴 거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들은 속된 말로 쓰레기 정보고, 예?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알짜배기 정보니까 그렇게 행동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짜배기 정보를 이용해서 시장에 참여한 사람은 돈을 벌었고 쓰레기 정보를 가지고 뛰어든 사람은 다 패가 많게 내버린 거예요. 그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라 하는데 맨날 보면 이제 교수님도 그렇고 추천하는 사람이 엉터리 정보가 담긴 책을 추천을 해요. 문제는 왜 그런 사람이 90%니까. 심지어는 교수님들까지도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추천해달라 하면 그런 책을 추천해요. 그러면 교수가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추천을 받아봤는데 자기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야. 예? 부동산 회사에 다니는 친척 얘기를 듣고 강남에 있는 10억짜리 주택을 5억 빌려가 샀는데 2년이 있어 보니까 은행비만 남은 거야. 자기 돈 하나도 없고. 예? 여러분들이 이제 엉터리 정보를 가졌다는 거죠. 제가 2007년부터 모기매이라고 그랬거든요. 부동산은 사면 망한다고. 예? 2007년부터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팔았어요, 사실은. 있는 집도 팔았어요. 이 차이점이죠. 엉터리 정보와 이제 진짜 그 정보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게. 자, 그래서 이제 주식도 그렇고, 그 만약 주식 하지 말라 했잖아요. 2달 전에 우리 강의를 저한테 듣는 사람이 오늘 한 분 오셨는데, 2달 전에 제가 주식 하지 말라 했거든요. 사실은 2년 전부터 하지 말라 했어. 예. 2년 전부터 주식과 돈무슨 아무도 없거든요. 왜? 그때는 주가 지수가 2000이고, 지금은 1800이잖아요.
벌 수가 없어요. 아까 이 중에 내가 산 거는 다 빠지고 내가 없는 것만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깨졌어. 95%는. 주위에 물어보세요. 주가 지수 2002년간 계속되면 돈 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론 1% 있을 거예요. 아주 교묘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예외적으로. 그런데 99%는 주가 지수가 2년간 2000이 유지되면 98%는 손해다 봐요. 왜? 내가 가진 거는 내립니다. 그러고 내가 안 가진 것만 올라요. 예? 그 이제 삼성전자 이런 걸 가지고 한 70만 원 하던 거를 한 100만 원 올려버리면 지수는 유지가 되는 거죠. 예? 근데 내가 가진 주식은 한 20%까지가 있지. 똑같이 주가 지수는 2,000원인데. 예? 그게 이 시장이다. 자, 또 이제 제가 이제 브라질하고 제가 좀 국제간에 이제 이 책의 특징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면 이제 중국, 미국 이제 얘기를 많이 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인도 조금 얘기를 했고, 이제는 이제 브라질과 중국을 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저는 브라질을 앞으로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예? 중국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하고 다르다는 거죠. 예? 많이 차이가 나죠. 왜 그러냐? 앞으로 농산물의 시대고 원자재의 시대예요. 왜? 인도도 이제는 성장할 거고, 인도네시아도 성장할 거고, 중국도 성장할 거고, 여태까지 인구가 많아서 개도국들이 전부 성장을 추구하고 해서 원자재 수요가 폭증할 거라는 거죠. 근데 중국은 원자재가 모자라니까 대부분 원자재를 수입해요. 그죠? 근데 브라질은 원자재 많잖아요. 예? 아마존이 원자재 보고잖아요. 앞으로는 공기도 이제 원자재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 중에서 그 부자들을 상대로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 치면 10억 이상 가진 사람들. 부자들 상 설문조사를 하니 60%는 이민 가겠대. 그럼 나머지 40%는 왜 안 가느냐? 전부 공산당 간부야. 이민 가면 다 굶어 죽어. 예? 소득이 끊어진다 이거야. 근데 60%는 이제 이민을 가는데 어느 나라로? 미국이 1순위, 캐나다 2순위. 그게 우리는 미국이 몰라갈 거라 하는데, 예? 중국의 돈 버는 선수들은, 그러니까 부자 된 거 아닙니까? 돈 버는 선수들은 미국으로 이민 가겠다는 거야. 이유는 시스템이 좋다. 예? 사람 살기 좋다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캐나다도 사람 살기 좋다. 전부 8, 90%가 캐나다 아니면 미국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캐나다, 이제 미국,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브라질 원자재 부국이에요. 또 하나 브라질의 장점이, 브라질은 정치제도가 이제 민주화됐어요. 민주주의는 혼란이 있어도 흡수가 됩니다. 선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승복할 수밖에 없어요. 남 아닌 사람이 저 사람을 지지하기 때문에 나도 불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장점이 다수 결정권의 장점이. 근데 중국은 아니잖아요. 저 한번 폭발해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역사를 보더라도 부패의 역사의 그 순간에는 폭발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그 1만여 년 역사를 통해서 통일된 그 시기는 몇 년 안 되잖아요. 진시황 시절, 그 다음에 유방이 있던 시절, 그 다음에 지금 시절, 모택동이 중국. 그 몇 년 됐냐 이거지. 나머지는 전부 분리되어 있었던 시절. 지금도 그 갈등이 존재하잖아요. 이고르족하고 갈등, 네이몽고족하고 갈등, 티벳하고 갈등, 그 다음에 만주족하고 갈등, 중국 저 부패도 요 근래 이제 자꾸 노출되잖아요. 미국이 이제는 떨어뜨린다고. 옛날에는 효과가 없었어요. 왜? 다 못 살고 그 데모할 시간도 없고 불만할 시간도 없어요.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만하면 이제 불만이 생기거든요. 우리도 그랬어요. 박 대통령이 있을 때 독재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내하고는 관심 없는 상황이야. 국민 90%는요. 그러니까 유지되는 거예요, 독재가. 그런데 내가 먹고 살만하면 신문도 보고 그렇잖아요. 영화도 보다 보면 이게 이상한 나라거든. 알게 되는 순간에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국민소득이 1만 달러가 되면 이 시스템은 유지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 보여요. 시스템 유지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과 같은 빈부격차가 극심한 나라는 그는 무너져요. 그래서 모택동이 장개성을 몰아낼 때도 그렇잖아요. 결국은 가난한 민심이 폭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민심을 모택동이 걷지 못했으면 이기지 못하지요. 예? 민심을 얻었기 때문에 이긴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중국이 민심을 잃기 시작하는 그런 국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오래 못 간다. 10년 있으면 유지가 안 될 거다. 10년 있으면 이제 소득은 증가하고, 이제 정보는 발달하고, 미국은 자꾸, 노출시킬 거고요. 노출시키게 됩니다. 왜? 자원은 정해지가 있는데, 중국도 소비하고, 미국도 소비하고, 인도도 소비하고, 브라질 소비해보면 자원 폭발해 버리잖아요. 그럼 선진국도 각지망해 버려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가능한 성장을 못하도록 해놔야 돼요. 해야 선진국이 선진국으로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리 삼성전자를 보자고. 중소기업이 우죽선정으로 성장해가고 삼성전자 따라가자 보면 삼성은 문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장하기 전에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기업 동업 하다 보면 그 돈이 안 되면 안 다퉈요. 근데 이 100억 주고 산 게 1000억이 되면 전부 소송합니다. 예? 이제 기업 하신 분은 알 겁니다. 100억짜리가 50억이 되면 소송할 일이 없어요. 근데 100억짜리가 500억 이상이 되면 전부 소송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응? 그러니까 중국이 결국은 무너질 거라는 거죠. 이 시스템이 안 바뀌면. 그 이제 모택동은 그랬대요.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 근데 이 지구상에서 총구를 가지고 지배를 한 나라치고 생존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도 없어. 예? 없잖아요. 로마도 영생할 것 같았는데, 예? 끝나버렸고. 영국도 그 시기에 거의 세계 절반을 지배했잖아요. 그런데 얼마 못 가더라는 거죠. 근데 민주주의 국가라는 오래 갈 수밖에 없어요.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브라질을 왜 제가 했는지는 그 룰라 대통령 집권 이후에 이제 많은 부분이 해소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훨씬 중국보다 우수하다.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는 거죠. 자원도 많다. 미래 성장 동력이. 그것도 갖췄다. 예? 그 다음에 그 공기도 맑은 공기가 많다. 그 다음에 중남미 대륙이 굉장히 넓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는 중남미 중에서도 브라질 진출합니다. 왜? 중국은 가봐야 자원도 없고 인건비만 올라가잖아요. 자원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다국적 기업은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낮은 생산 원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다국적 기업은 브라질로 가죠. 왜? 거기에 원자재가 많다 이거죠. 예? 그러고 천연 자원도 풍부하다. 맑은 공기도 있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제도도 민주주의다. 할 말 다 하면서 살 수 있다 이거지. 응? 돈도 유출입도 자유롭다. 그렇지 않아요? 중국은 아직도 자유롭지 않아요. 돈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교를 하는 이유가 이제 앞이 이제 그 보이는 나라와 앞이 점점 어두워지는 나라를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훨씬 브라질이 그하다. 또 빈부의 격차도 자꾸 벌어진다. 그 다음에 아마존이 브라질 영토의 한 60% 되죠. 아마존 일대가. 그쪽에 이제 자원의 보고일 거 아닙니까? 여하튼 모든 자원에 그 엄청난 성장 거기 있다고. 왜? 중국이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성장했다 하면 브라질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미개척 지역이 있으니까.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성장했다 하면 인도도 얼마든지 부동산 개발을 할 수 있다. 다국적 기업이 들어가면. 예? 그리고 오늘 다국적 기업은 그런 걸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성장하는데 그 또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 그러고 미국은 그걸 이용하려고 하겠죠. 예? 왜? 미국이 밀어주면 그 나라 다 성장해요. 우리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한국에 준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일본을 무너뜨린. 그 당시 일본이 어떻게 미국을 지배하려고 한 거예요. 예?
미국 IT 산업을 지배하려고 한 거예요. 지배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한국에 줘버린 거죠. 한국에 줘버리니까 일본이 이제 망가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은 어떤 수단을 다 강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중국은 죽여버릴 수 있다. 도태제로 시켜버릴 수 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애플사와 몇 개 회사만 옮겨버리면 그게 좋다 돼버려. 왜? 그 하청 회사도 문 닫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어떤 그 지식과 제가 이제 그리고 있는 지식의 세계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그런 거. 그래서 또 하나 브라질 또 장점은 뭐냐? 이제 미국과 아주 가깝다 하는 것도 아주 장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브라질은 기축통화 추진을 안 한다는 거죠. 예? 그건 굉장히 큰 거예요. 도전하는 사람하고 도전하면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안 하면 내가 죽으니까. 근데 도전을 안 하면 같이 공생할 수 있잖아요. 예? 성장 발전을 할 수 있는데 도전을 하면 죽는 거예요. 일본도 결국은 도전하다가 결국은 그 사실상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을 때 도전하면 안 돼요. 그게 세상의 이치인데 힘이 없는 상태에서 다 사람들은 도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맛이 가는 거예요. 유럽도 사실상 저 유로화가 망가진 게 그 대통령 출마해가 이번에 떨어진 그 프랑스 대통령 있죠? 바람둥이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미국이 망가지니까 유로화를 위상을 높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 달러 그 기축통화 질서를 좀 바꿔보자 그런 거예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 기축통화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지배할 수 있는 요소거든요. 그걸 단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를 단락한다는 거예요. 부분만 단락해도 죽기 힘든데. 미테랑입니까? 맞습니까? 아, 사르코지가 다 단락한 거야. 기축통화를 내놔라는 거는 모두 다를 달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했어요? 골드만삭스가 그 중에서 제일 약한 그리스를 이제 공격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다 알거든, 이 메커니즘을. 저도 아는데 그 사람들이 왜 모르겠어요, 그죠? 메커니즘을 알고 있으니까 약한 부분을 끄집어낸 거예요. 예? 그리고 유로화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재무부도 없고 서로 이해가 다 달라요. 그리고 독일은 망가지면 좋거든요. 예? 좋아요. 왜 좋냐?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면 독일산 제품이 잘 팔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벤처, 누구나 가지고 싶은 차잖아요. 예? 그렇죠? 벤처, BMW, 그죠? 아우디 다 타고 가지고 싶은데 다 독일산이에요. 그런데 독일 차가 환율이 20%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20% 사지잖아요. 그럼 일본 차 안 팔릴 거 아니에요. 미국 차도 안 팔릴 거 아니에요. 이태리 차 안 팔릴 거 아니에요. 예? 왜 그리고 이태리는 같이 팔리지만은 독일 차가 더 좋으니까, 예? 피아트는 이제 못 견디내지요. 그러면 독일 자동차 입장에서는 피아트는 없어져도 좋아. 독점권이 지배력이 생기잖아요. 지금 피아트도 위기에 몰려서 부도 위기에. 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푸조도 지금 부도 위기에 몰렸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은 원론 찬성, 강론 반대로 갈 겁니다. 왜? 히틀러가 통일을 못한 거를 절호의 찬성한 거야. 예? 그 군사력으로 하려고 하면 얼마나 욕도 먹습니까? 응? 근데, 많이 앉아서도, 예? 도와주는 척하고 조금 시간만 끌면 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야. 예? 그리스 땅도 독일은 문화가 발달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값싸게 문화시설 독일 거로 만들 수 있고, 스페인의 경치 좋은, 휴양지도 독일 거로 아주 값싸게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독일 국민들 모두 실업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왜? 독일 기업이 인수하면 다 파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독일 기업, 그래서 통계를 보면 독일은 실업률이 줄어요. 지금. 유럽이 망가지는데 독일은 실업률이 줄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 전부 다가 실업률이 높아지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독일은 원론 찬성은 합니다. 왜? 요거도 먹거든요. 원론 찬성 안 하면 뭐 하자 하면 그래 하자. 처음에는 질질 꺼지요. 그래가 못 이긴 척 하자. 그래 놓고 강론에 이제 합의를 봐야 되잖아요. 강론에 합의하면 그건 좀 힘들어. 그러나 지금까지 합의된 것 중에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 예? 결국 하는 것도 중앙은행, 유럽 중앙은행에 풀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럽 가치가 또 떨어지니까 또 그러면 독일 자금 또 더 잘 팔려. 유럽 실업률이 또 낮아져요. 예? 그러니까 이 협조가 안 해주지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점점 이제 단계적으로 약한 것부터 공격이 들어가죠. 예? 처음에는 그리스, 그 다음에 포르투갈, 그 다음에 스페인, 그 다음에 이제 말 안 듣는 프랑스, 그 다음에 또 말 안 듣는 영국까지 이제 맛이 완전히 가게 한 다음에 이제 제대로 이제 액션을 취하지 싶어요. 그래야 이제 꼼짝 못할 거 아닙니까? 마침 삼성의 하청 회사들이 꼼짝 못하고 시킨 대로 그래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정치가 이해관계와 경제인의 이해관계는 다릅니다. 메르켈 총리의 업적이 뭡니까? 유럽 대륙을 지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지 다르잖아요, 이해가. 그래야 역사적으로 메르켈이 독일 역사상 제일 위대한 총리였다,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경제 활동자하고. 그러니까 원론 찬성 강론으로 가는 거예요. 정치가가 협조 안 해주면 안 되는 거거든, 이게요. 그래서 그래 갈 거다라고 이래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독일은 점점 이제 유럽은 독일이 지배하고, 북중미 대륙은 미국과 이제 브라질이 합의하에 대충 가져가고, 이제 이쪽만 무너뜨려 버리면 돼. 중국하고 러시아만 무너뜨려 때문에 이제 이 셰일가스가 이제 큰 무기가 되고 있어요.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가지고 폼 다 잡았거든요. 왜냐하면 유럽의 가스 수요의 30% 이상을 러시아에서 공급해요. 그거 끊어보면 유럽 꼼짝 못 하거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스 끊어보면 밥도 못 해먹잖아요. 겨울에 다 얼어 죽는다고. 그러니까 꼼짝 못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미국이 셰일가스를 이제 작년부터 수출을 하도록 법을 고쳤어요. 그 이전에는 미국은 석유와 에너지는 수출을 못 하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석유는 아직도 수출 못 하도록 해놨어요. 근데 천연가스는 이제는 수출하도록 해놨어요. 근데 이 가격 차를 보면 그는 2불 몇 불밖에 안 합니다. 1부셀일 겁니다. 그 단위가. 입방미에 들어가는데 지금 지금 한 7불 하죠? 2.7불 하는데 우리 지금 택시 뒤에 보면 못 살겠다고 택시 요금 인상해달라. 천연가스 가격 때문에 우리 택시들 그래 붙여놓고 지금 시위하고 있어요. 5배 차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천연가스를 가지고 미국이 이제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대신 러시아는 초토화되죠. 중동도 이제는 힘을 못 쓰지요. 예? 중동이 이제 이란이 이제는 이제 한 5년 후에는 미국이 풀어줘도 힘 못 써요. 핵개발 못 해. 천연가스가 석유를 대체하고 미국이 석유를 한 80%만 자급자족을 해버리면 석유 넘쳐 흐르죠. 예? 석유 넘쳐 흐른다고. 그 다음에 개도국은 지금 그런 식으로 이 상태로 중국이 부동산 무너지면 석유 수요 줄 거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실상 이제 지금 시간이 짧아서 제가 이 얘기를 다 못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권 대표님 반까지만 하라 하니까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리를 해야 하는데, 자, 지금 미국은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우리들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근데 중국은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미국의 통화량이 이제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미국 통화량은 지구상에서 제일 작아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은 모르는 영역인데, 미국 통화는 기축통화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국제무역에서 달러가 다 사용되잖아요. 70%가. 자본이동에는 90%가 달러로 거래가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미국 달러는 자국에 필요한 GDP 대비로 많다 작다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계 무역에 필요한 그 결제에 필요한 통화량 대비
지금 풀린 통화를 가지고 미국 달러가 맞냐 작냐를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돈이 왜 필요한데? 결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 팔 돈이 훨씬 많잖아요. 미국 달러는. 그래 되면 70조 가량 되거든요. 그러면 미국 그 통화량 풀린 거 2조 6천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근데 중국은 그저 5조 달러밖에 안 되는 그것도 미국 달러로 환산해 그랬는데 위안화로 표시하면 그 한 37만 위안 정도, 37조 위안 정도 돼요. 37조 위안 정도 되는데 중국 보는 동안에 18조예요. 18조가 넘어요. 그러면 뭐냐? 필요한 통화량은 37조밖에 안 되는데 풀린 돈은 18조, 50% 풀리가 있는 거야. 근데 미국은 필요한 통화는 70조인데 풀린 돈은 2조 6천억밖에 안 돼요. 3%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야 맞다는 거예요. 말이. 근데 우리는 모두 그렇게 언론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미국은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 그러니까 달러가 올라갈 것이다. 이래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은 돌아야 돈이잖아요. 미국은 돈이 안 돈, 금융권에만 돈다는 겁니다. 금융상품을 사고 파는 데만 돈이 도니까 물가를 자극 못해요. 쉽게 하면 통화가치가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돈이, 아까 물가가 올라야 돈 가치가 떨어지는데 돈이 안 도니까 물가가 안 떨어진다는 거지. 안 오른다는 겁니다. 물가가 안 오르니까 통화 가치가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돈의 양도 잘못 알고 있고, 아까 더 중요한 건 돈의 양보다 돈이 돌아가는 속도인데, 화폐유통 속도인데,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를 하지 않고 있다. 교수님조차도.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다 어떻게 보면 쓰레기 정보죠. 그러니까 저는 지난 3월부터 달러는 강세다가 그래도 달러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달러다. 예? 3월부터가 아니죠. 왜? 책을 원고를 쓰기 시작한 거는 거의 한 8개월 전이니까 거의 1년 전부터 그래도 달러다예요. 이미 그때 우리 신문은 어떻게 얘기를 했나 하면 그렇죠. 위안화는 기축통화를 미국 달러를 밀어내고 예상보다 훨씬 빨리 자리 잡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에 와서 그 얘기는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은 이제 드디어 그냥 중국 경제에 경고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골드만삭스도 지난달부터 이제 최고 경영자가 늘 중국의 바람잡이의 그 앞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골드만삭스였거든요. 그런데 지난달부터는 이제 중국이 예상과 다르다라고 이제 보고서를 내기 시작했어요. 예? 판을 이제 큰 틀 속에서 봐야 된다. 왜?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요소가 몇 개가 있거든요. 큰 요소들이 있다고. 아까 인구라든지, 그 다음에 빈부의 격차 문제라든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빈부의 격차가 저기 데모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요소거든요. 사회 그가 완전히 체제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아무도 안 짚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짚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책이 잘 팔려야 되는지 잘 팔리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 정도로 해가지고 오늘 이어서 수독을 하고 여러분들의 이제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